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화사하시네요. 좀 날이 좀 추워서요. 네. 자, 첫 번째 얘기는 세계은행 올해 세계 성장률 발표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3년 연속 하락을 예상하는 건가요? 앞서서는 올해 2.6% 정도 상승한 걸로 했는데 조금 낮췄네요. 2.4%로 네. 봤습니다. 3년 연속 조금 좀 그 성장치가 좀 하향 조정. 하향조정으로 돼 있고요. 선진국하고 중국은 둔화를 예측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조금 좀 경기가 그래도 강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선진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그 탄력이 좀 저하될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개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신용 등급이 좀 높은 경우는 합계 성장률이 이제 신흥국하고 개도권 같은 경우에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반면에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쪽은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여전히 좀 어렵다는, 좀 위태롭다는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전망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를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1985년하고 96년 그리고 99년부터 2007년 그리고 두 차례의 무역하고 자본시장 자유화 등을 통한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한 9% 이상에 달했다.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다른 기간에 비해서 경제가 더 성장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전망, 경제에 대한 분석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AI나 탈탄소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가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탈탄소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일종의 낙관론인데요. 지금의 경제 슈퍼사이클하고 장기 호황이 1980년대 시작이 됐고 그 사이에 인플레하고 차입 비용이 정점에 달해서 한 35년 정도 저금리가 이어졌다는 걸 상기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냉전이 좀 종식되고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져서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또 세계화, 국제 무역, 금융도 재편된 것들이 이런 탄력이 됐다는 겁니다. 네. 슈퍼사이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오펜하이머도 분석을 또 자세하게 내놨는데요. 더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성장세 네. 그를 뒷받침한 요인이 이전과는 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금리가 물론 이제 올해부터 좀 낮아질 것 같지만 아주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 세계화도 이제는 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슈퍼사이클로 진입한 그런 큰 원인은 AI하고 탈탄소화가 주요 동력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AI 붐이 이제 있었는데 올해도 AI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작년에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확실히 지금 뭐 CES도 개막을 해서 모든 중심이 AI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AI 얘기가 전망으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네요. 큰 줄기로서. 다만 이제 이런 탈탄소화 관련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는 기술이라는 게 세상의 물리적 요구가 변하는 만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경제 구조 조정 이런 게 새로운 단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경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닥터둠이라고 불리는 루빈이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세계 경제가 1년 전과 그런데 확연히 달라졌다.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 국제기고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터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요. 네. 확실히 1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최악 시나리오 가능성은 자기가 볼 때는 매우 낮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네. 루비니 교수는 1년 전 이맘때 자기를 포함해서 한 85% 정도의 미국 실물 경제학자고 애널리스트들이
미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 침체를 예상했었는데 사실 상황은 반대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기들이 뭔가 그 모델을 잘못 적용했다는 그런 맥락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경제학자하고 분석가들이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본 시나리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좀 반성을 했다 이런 뉴스도 사실 있었는데 1년 전 이맘때 자신을 포함해서 85%의 경제학자 애널리스트가 침체 예상했는데 그게 좀 아니었다. 네. 네. 다만 이제 유로존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성장 둔화 요인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도 그 견고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부채 문제, 금융 위기 때문에 그 경착륙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도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성장은 어려울 거로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용이라든가 부채 위기 시나리오 아직도 이제 존재한다는 지적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문제, 그다음 미국도 이제 일부 은행 파산 같은 게 이제 작년에 그 이제 불거졌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총 수요가 약세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자기는 보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도 좀 변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예, 미국하고 중국의 그 지정학적 갈등하고 미국 대선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정학적 전개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어쨌든지 그 닥터 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자, 대선 얘기도 좀 했었는데 올해 세계 가장 큰 위협이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니라 미국 대선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요? 글쎄요, 이거 글로벌 정치위원 분석기관 유라시아 그룹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고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최대 위험은 자신과 싸우는 미국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선거가 전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그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15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이번 대선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의 신뢰도 떨어질 거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지는 쪽이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심각한 혼돈에 빠져서 이게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적들이 반길 거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네. AI 리스크도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덧붙여서 좀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라시아 그룹은 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더 좋지 않을 거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동맹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전적인 지원을 믿고 더 세게 나갈 거다. 그래서 중동이 확산할 위험이 더 커질 거로 봤고 미중 관계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정치 리스크 중에서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의 좀 경우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AI 리스크도 커질 걸로 봤습니다. 규제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그 기술 업그레이드 쪽에도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리스크도 커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이른바 그 서방이 불량국이라고 낙인 찍은 그 국가들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게 또 세계 안정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중국 경제 지금 뭐 여전히 둔화 상태인 것, 그다음에 이제 핵심 광물 선전 경쟁이 더 가열되고 인플레, 엘니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다 또 미국의 문화 전쟁도 위험 요인이라고 거명을 했습니다. 문화 전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뭐 미국 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이념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더 아울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전 퍼스트 레이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는 뭐 대선 걱정으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그 팟캐스트 인터뷰가 그저께 공개됐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참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뭐 굉장히 무디어 좀 당연시하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를 좀 더 해달라고 우회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CNN은 바이든이 지금 계속 지금 처지죠. 트럼프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인터뷰가 공개된 게 좀 뭐 바이든을 좀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지만 바이든의 메시지가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봅니다. 뭐 기상이변 얘기는 계속해서 좀 여러 번 매번 나올 때마다 좀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보험업계가 이 기상이변 때문에 보험료도 대폭 올리고 신규 판매는 중단하고 뭐 이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산불 폭우 같은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 기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부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주택, 화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올스테이트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구를 그 뉴저지주에 대해서 평균 17% 인상을 요구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점. 그럼 뉴욕주도 그렇고 뭐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올스테이트가 자동차 보험료를 40% 인상을 요구를 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일지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일부 보험사는 너무 그 손해가 커서 네. 네이션와이드 같은 그 보험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 허리케인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 화재 보험 갱신을 거부까지 했다는 겁니다. 손실이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크다. 이게 대표적인 네. 이유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물가가 여전히 높고 그래서 지금 차량이나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소용되는 비용도 이전보다 훨씬 커진 것도 이런 보험회사들한테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험사 관계자들 얘기는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인프레 같은 걸 고려해서 보험 인수에 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스테이트 CEO도 미국 전역이 점점 더 혹독해지는 날씨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이제는 미국에서 어디고 여기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근데 참 보험이라는 게 이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또 손해가 많으니까. 천재지변에 대한 건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만큼 기후위기 충격이 이제는 더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또 다른 경고로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 해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 시위와 파업 확산에 몸살을 겪고 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네. 독일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서 무효라는 판결, 그 독일 헌재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축이 불가피해졌고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가 농업용 경유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막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뭐 연일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철도 기관사 노조도 오늘부터 4월간 또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같은 걸 요구를 합니다. 지금 뭐 그 사측에서는 파업 중단을 그 가처분 신청까지 냈는데 지금 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 대해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을 이게 방증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네. 최근에 그 조사를 했더니 독일 유권자 중에서 세 명 중에서 2명꼴로 지금 연정은 이제 숄츠 총리가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죠. 네. 이걸 물었더니 빨리 총리 그만둬라. 그런 64% 이상이 국방장관한테 총리 얘기를 넘기라고 국방장관도 같은 그 사회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래 2025년 가을쯤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조기 총선하자 막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독일의 대안이라는 그 극우 정당이 있죠.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 주 총리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측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견고한 독일인데도 이렇게 또 독일 경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총선이 2025년 가을 예정돼 있는데 지금 뭐 네. 앞당기자는 목소리들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치러진 총선으로 지금 구성이 됐는데 네. 원래는 2025년인데 이게 뭐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런 목소리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돈 세탁 방지 등을 겨냥해서 새로 구축해온 실제 소유자 정보 이 DB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뭐 10만여 개 기업이 동참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미국이 2021년에 이른바 기업 투명성 강화법을 초당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법은 20인 이하 고용까지도 포함해서 한 미국 기업 3,260만 개 정도가 실제 소유자 정보, 이게 이제 베네피셜 오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DB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DB를 구축해 왔는데 이게 이제 돈 세탁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DB를 구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며칠 전에 워싱턴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이제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까지 10만여 개 기업이 동참했다. 아직 더 멀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페이퍼 컴퍼니 척결하겠다. 네. 뭐 돈 세탁 같은 거 절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테러 자금 같은 것도 이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금융정보분석원하고도 뭐 공조 협약을 맺고 있고 네. 이런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네. 이 센터는 그 1990년에 이미 설치가 됐고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그 회원국들하고 협력해서 금융 문제 해결을 해왔고 우리도 금융정보분석원하고 공조 협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그 소기업 협회에서는 영세 기업까지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는 이거는 위헌이다. 그 너무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도 뭐 미국 재무부는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까요? 챗 GPT의 실력으로는 하버드 입학이 힘들다. 어떤 얘기입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그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 출신 인사를 이제 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네. 챗 GPT가 만든 미국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에세이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당신이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 인턴을 하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 자기가 이제 하버드에 들어갔을 때 냈던 에세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처음엔 보니까 뭐 문법도 틀린 거 없고 해가지고 조금 관심 있게 봤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진부하고 너무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 흉내만 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어떤 그 성찰 같은 게 부족하고 내용도 진부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막 그냥 그 화자가 막 툭 다른 곳으로 막 넘어가기도 해서 그 한 절반 정도 읽다가 그만뒀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다른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들이 충분히 이거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챗 GPT가 쓴 그 에세이를 가지고는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 힘들다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챗 GPT가 뭐 무슨 시험도 합격하고 막 이렇다고 네. 하니까 AI가 그런다고 하니까 좀 겁을 냈는데 사실 에세이를 보니까 이 정도 실력으로는 입학이 지금 어렵다. 독창적이지 않고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훨씬 더 덜하고 그다음에 고정관념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챗 GPT 작성 에세이로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쓰기가 좀 약한 학생은 초안 작성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픈 AI의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 고의로 챗 GPT 영유 버그를 유발했다. 뭐 저작권 소송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그 뉴욕타임스가 자기네 기사를 마구 베껴가지고 이제 네. 학습을 시켰다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이게 이제 챗 GPT 이 뉴욕타임스가 의도적으로 이제 뭐 그 버그를 발생시켰다.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테면 무슨 뭐 이제 그 이런 겁니다. 그 영유 버그라는 건데요. 네. 학습 콘텐츠를 암기해서 되풀이시키는 이런 걸 의도적으로
유발을 했다는 겁니다. 좀 조금 어려운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선 이런 그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를 그 이렇게 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 하면서도 그 뉴욕 타임스하고 협업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오픈 AI의 주장이군요. 네. 오픈 AI는 이렇게 챗GPT가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이렇게 갖다 끌어다가 학습을 하는 게 이른바 공정 이용 조항에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뉴욕 타임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좀 이게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게 이제 그 저작권 싸움을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챗GPT 쪽 주장은요, 이른바 옵트아웃 절차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정보 소유권자가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는 이거를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학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인데 자기들이 그것도 이제 채택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의 그 갖다 쓰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법정 투쟁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은 국제뉴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AI 이런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세계의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